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군이 새로운 작전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중국을 포위 섬멸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작전 개념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 작전 개념에 따른 무기체계가 또 동반되게 되겠죠. 그 무기체계, 전쟁은 또 화력이니까 그 이 육군 포병 화력 전력 새로운 개념이죠. 그 중에 MRC, 미드레인지 타격 자산이 2개 포대가 완성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번에 이쪽으로 배치한다는 건데, 우리 주한미군 안 되겠습니까? 어떤 자산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좀 비난을 했습니다.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비난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아키탱크 호위함 로렌함을 전력화 완료했고 13년 만에 이 사업을 종료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 91치 부품 공급 준비를 완료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프랑스 해군이 2010년부터 배치해온 아키탱크 호위함 8번 함이자 최종 함인 로렌함이 실전에 배치됐다는 소식입니다. 기본형인 아키탱크과 다른 실버 A-50 수직 발사관 32세를 탑재해 아스터 30 함대공 미사일 32발을 운용하는 대공형인 이 로렌함은 자매함인 알자스함과 함께 프랑스 해군 핵심 방공 전투함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영국제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튀르키예 판매를 독일이 가로막은 것에 대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격앙된 심경을 토했습니다. 에르도안은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 면전에서 독일이 전투기 판매를 거부할 경우 다른 옵션을 취하겠다라며 독일이 언론 자유나 인권을 논할 나라인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초 대만판 이지스함을 건조하려던 대만이 목표 성능을 크게 하향한 대공전용 경호위함 초도함 강제 절단식을 갖고 함정 건조 공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제 티엔첸2 함대공 미사일과 슝펑3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하는 대공전 경호위함은 3,000톤급으로 영국제 아티산 3차원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영국이 아크로얄 프로젝트 일환으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사출기를 장착해 다양한 드론을 운용하는 설계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서양에서는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에서 모하비 드론 운용 실험도 시작했는데, 과연 어떤 드론이 몇 대나 탑재돼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공급 일정이 상당히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한 F-16 훈련이 진행 중임을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91지 부품을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자, 여기 프랑스 아키탱크 호위함 이제 8척 전력화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1번 함에서부터 6번 함까지는 대잠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스터 15 함대공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아스터 15는 한 30km 날아가죠. 그런데 7번 함, 8번 함은 대공전용이에요. 여기에는 좀 더 큰 수직발사관 A-50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좀 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아스터 30이 들어갑니다. 이 아스터 30은 120km 날아가는 미사일이죠. 그래서 이 7번, 8번 함이 프랑스 해군의 방공함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자, 이름이 로렌함이에요. 7번 함은 알자스함. 독일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건지. 이 알자스 로렌, 우리가 어릴 때 마지막 수업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알자스 로렌 지역인데, 보불 전쟁으로 비스마르크에게 이 알자스 로렌을 뺏겼죠. 그리고는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승전국으로서 다시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가 찾아왔는데, 그 알자스 로렌 이름을 붙인 것을 방공함으로 쓴다 라는 겁니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을 방문해서 숄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 영국제 우리 중고 수입하려는 거 왜 딴지 걸고 하냐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플랜 B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플랜 B가 뭔지 다른 대안이 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대안은 크게 없는 것 같고 TFX를 빨리 추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숄츠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영국이 판매한 것을 가로막은 이유는 뭐냐? 인권 탄압국이다 이거죠. 쿠르드족 탄압하고 있으니 이들은 인권 탄압국이니까 나 같은 PC 정치인,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이런 정치인은 바른 소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인권 탄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 못해 라고 한 건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야 너희들 지금 이 이스라엘 관련해서 언론 통제하고 있잖아. 나보고 언론 통제한다더니 너도 언론 통제하잖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관련한 지지한 거 지금 기사 못하게 하잖아. 그 인권 탄압 아니야? 이제 이렇게 따지면서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라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대만 참 이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 군사력이 완전 쪼그라들었는데 원래 대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8,000톤급의 이지스급 방공호위 구축함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이 기술 지원해주고 뭐 수직 발사관 기술 지원해주고 막 그렇게 갔었는데 정권 바뀌면서 다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방공함은 있어야 되니까 이 3,000톤급으로 해서 방공형 군함을 만드는데 강제 절단식. 그래서 차잉원 총통이 직접 버튼을 누르고 여기 지금 화면이 보이는데 조선소에서 이렇게 절단하는 철판을 절단하는 거죠. 강제 절단식. 강제로 절단한다 이게 아니고 강제. 그러니까 철강제를 절단하는 이 행사를 이제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레이더가 영국제 아티산 레이더인데 이게 우리 한국의 그 FFX에 들어가는 SPS-550K 보다 성능이 좀 떨어져요. 우리도 한 250km 보는데 이건 한 200km 보는 그런 레이더인데 이거 가지고 방공이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삼행 고정식이 아니라 회전식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미국 정권 바뀌어서 대만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의 사출기를 장착해서 드론도 운영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지금 여기 이제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모하비라고 하는 영국제 드론 운용 실험을 지금 미 동부 해안에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전기식 사출기는 현재 하나밖에 없죠. 제라드 포드급 들어가는 사출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여기다 단다? 그럼 덩치가 너무 크죠. 30톤 넘는 F-35를 띄우기 위해서 만든 이 제라드 포드의 사출기는 이 뭐 아주 가벼운 드론 띄우기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 크고 비싸죠. 그런데 그 외에 만약 따로 개발한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 어떻게 해결할지 이럴 때는 오히려 튀르키예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튀르키예가 지금 이제 드론 전투 항모를 만든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공급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A-50 조기 경보 통제기를 활용한 이 제공작전이 아주 성공을 거두면서 완전히 그냥 제공권의 축이 러시아로 확 넘어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 그런 걸 반영해서인지 이 F-16이 들어가는 것을 아주 빠르게 하는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데 야, F-16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그 29보다 압도적인 성능은 아닌데 특히나 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과연 A-50 조기 경보기와 협동하는 그 러시아의 방공작전에 이 구형 F-16이 당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되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공급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장갑차 지원을 거부해 얼굴을 붉혔던 우크라이나가 또 미국에게 전차 지원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공급자보다 사용자 측의 문제가 더 있어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양호한 성능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지만 그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전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에이브람스 전차는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토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찾은 아프리카 언론사 대표단과 만남에서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전차 지원 일정과 규모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에는 레오파르트, 챌린저2, T-72부터 에이브람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차가 지원됐다 라며 에이브람스는 고품질의 전차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얼마 안 된다. 우크라이나군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전차의 품질이 아니라 제한된 숫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와 더 많은 전차를 원한다. 현 시점에서 에이브람스 전차는 매우 적은 수라서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추가로 공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미국에서 M1A1 전차 1개 대대 31대를 모두 인수하고 인수에 앞서 부대 전술훈련까지 모두 마쳤지만 그 어느 전장에도 에이브람스를 투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챌린저2 전차와 레오파르트 1 A5 전차 대부분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공급된 전차들 가운데 레오파르트 2 계열 일부만 남부전선에 투입했을 뿐 나머지 전차들은 인수 초기 선전사진 촬영 후 모두 전장에서 빼내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는데요. 엄청난 숫자의 전차와 장갑차를 지원받아 놓고 그걸 제대로 굴릴 생각을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서방 세계를 탓하기 전에 자신들의 부대 구조와 지휘 역량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해병대가 쓰던 M1A1 전차 31대를 넘겨줬는데 이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는데 전장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아요. 챌린저2 전차 한두 대 격파되고 나서 또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챌린저2 14대 그리고 이거 이제 에이브람스 31대 이렇게 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너무 적은 숫자를 받아서 이게 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면 많이 줘야 된다. 야, 에이브람스 전차 니들 많이 있잖아. 좀 많이 줘. 이제 이 말인 것인데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보다도 이 우크라이나군의 운용 작전 개념이 틀렸다. 그걸 먼저 지적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아프리카 언론인 대표단 회동에서 미국을 씹은 거예요. 왜 지원받아 놓고 제대로 못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누군가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너무 적게 받아서 그렇다라는 건데 이따위로 운영하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여기 보시면 독일제 레오파르트 A6 전차 2대가 격파되어 있고 미국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가 격파되어 있네요. 아마 지뢰 밟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갑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시기로 보면 기병입니다. 기병이 뭐 이렇게 세대가 오면 무섭습니까? 기병은 수천 기의 이 말탄 이 기병이 말보다 우리 사람보다 말이 더 세니까 마구마구 달려와서 짓밟아 버릴 때 그때 기병이 무서운 거죠. 보병을 짓밟을 때. 그러나 보병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일단 보병 뒤에 기병이 달려오면 화살을 먼저 쏩니다. 그러면 선봉에서 달리던 기병들이 이렇게 이제 활 맞고 넘어지죠. 그리고 또 재장전에서 또 쏩니다. 그러나 기병은 빠르기 때문에 이 화살 일제 사격 한 2번 받으면 이제 진입을 하죠. 그 사이에 또 보병들이 함정도 파놓고 또 이런 장애물도 설치해놓고 여기에 또 기병이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병이 장창을 또 앞에다 두고 이렇게 장창으로 찌르죠. 그걸 밟고 넘어갔을 때, 즉 화살 맞고 화살 한두 번 일제 사격 맞고 피해 입고 그리고 각종 장애물 그거 밟고 빠지고 해서 피해 입고 그러고도 마지막에 장창 이게 또 찔리고 또 피해 입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확 밟아버릴 때 이 기병이 이제 게임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를 무서워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3대씩 2대씩 이렇게 가면 이게 무섭습니까? 이거는 기병을 활용한 기병작전이 아니라 그냥 보병 지원 작전이죠. 그래서 수백 대의 전차가 들어갔으면 그걸 대량 운용해서 예를 들어서 로보틴의 그 축선 같으면 토크마크, 멜리토폴 이어지는 그 축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차 한 100대, 장갑차 한 200대 이렇게 해서 쫙 들어가서 한 절반 정도 격파되더라도 토크마크까지 훅 밀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거 파괴될까 봐 겁이 나서 찔끔찔끔 이렇게 하니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선이 묶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대공세다. 6월부터 대공세다 라고 해놓고 한 번도 대규모 공세를 하지 않은 상황. 그러면서 대규모 공세를 할 수 없는 예단급 부대 구조, 군단급도 없고 상한도 없고 예단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하다 보니 예단에서 뭐 한 몇 대 떨어져 나가면 여단 전체가 전투력이 확 쪼그라드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러나 사단 전체에서 봤을 때 야, 한 50대 부러졌다. 그러면 사단이 한 200개 있으니까 막 그 정도는 괜찮아. 계속 밀어붙여 될 수가 있는데 예단에서 조금
넘어지면 야 이거 우리 여단 이거 전력이 되는 거 아니야? 겁이 확 나죠. 이런 식으로 가는 우크라이나의 부대 구조, 그리고 완전히 쫄보 같은 기병을 기병답게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소규모 부대 운용 전술, 이런 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할 미 육군의 차세대 중거리 타격자산 일명 티폰 시스템이 내년 동북아시아 지역에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미사일의 임무와 사거리를 고려하면 주한미군 배치가 가장 유력해 내년을 기점으로 영내 미군의 전략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육군은 이미 2개 포대의 티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에 이 중 1개 포대를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현지 시각으로 11월 18일 헬리팩스 국제안보 포럼 행사에 참석해 미 육군이 티폰 시스템을 이미 전력화했다며 현재 2개 포대를 보유하고 작전 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4년에 티폰 시스템을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에 배치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것만 말해두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군함에 탑재되는 마크 41 스트라이크 수직 발사관을 이동식 컨테이너에 실은 이 티폰 시스템은 컨테이너 한 개에 4발의 토마호크나 SM-6 미사일이 실린 VLS를 숨길 수 있는데요. C-17 수송기로 수송이 가능하고 외부 데이터 링크로 표적 정보를 받기 때문에 비행장이 있는 곳 어디든 전진 배치가 가능합니다. 티폰에는 항공기와 전술 탄도미사일은 물론 군함까지 공격 가능한 다기능 장거리 미사일인 SM-6와 1600km급 사거리의 대함, 대지 타격 겸용 토마호크 블락5 미사일이 탑재되는데요. 탑재 미사일의 임무와 사거리를 고려했을 때 주한미군이나 오키나와 일대 주1미군 배치가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주한미군에 SM-6가 배치될 경우 미국은 중국의 핵심 군사 자산들의 주요 활동 거점인 서해 일대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게 되는데요. 부디 내년 주한미군 기지에서 이 티폰 시스템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티폰 보시다시피 이렇게 통제 컨테이너 하나, 그리고 발사 컨테이너 4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발사 컨테이너 하나당 SM-6 미사일이나 토마호크 미사일이 각각 합해서 4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티폰 한 개 포대는 SM-6나 토마호크를 16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SM-6는 함대 공 또는 지대 공 미사일이지만 이걸 지대 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지대 함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장점은 뭐냐? 빠른 초음속 미사일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토마호크는 뭐 전형적인 지대지 순항 미사일이고요. SM-6 같은 경우는 400km를 타격할 수 있고 그 대신 빠르죠. 초음속이니까. 최소 마 3.5, 블락3 같은 경우는 마 7까지 낼 수 있는 극초음속이고, 그리고 토마호크는 1600km 날아갈 수 있는 사거리가 긴 미사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용 컨테이너에다가 기존에 있는 마크 41 조합하고 레이더나 이런 것들은 다른 탐지 자산으로 데이터 링크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빨리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2개 포대 만들었는데 그 중에 1개를 동북아로 보내겠다라고 플린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에요. 트럼프 시대 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진급해서 사성장군 됐고, 아마 내년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아주 또 출세할 사람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서태평양에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서태평양에 이런 식으로 일반 컨테이너로 위장된 이런 미사일이 배치되면 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군산기지에 C-17 한 5대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탐지자산에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 링크니까 군산기지 어떤 곳에 컨테이너 5개 있는데 그거 뭐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군산에서 베이징까지 900km, 그런데 1600km짜리 순항미사일, 그리고 400km짜리 대공미사일, 서해 전체가 그냥 방공권에 다 들어온 거죠. 중국 전투기들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북한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대공, 대지 타격 자산이 주한미군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오키나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중국의 동해 함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키나와로 갈 수 있고 중국의 북해 함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산으로 올 수도 있는데 뭐 첫 번째 배치 장소가 군산이 아니더라도 워낙 빠르게 생산되는 상용품들이기 때문에 군산에 아주 신속하게 배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이 현 정부와 사이가 아주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배치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빨리 우리 한국에서 이 하얀색 컨테이너를 포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